아니, 한국은 도대체 왜 이런 거야? 한국이 IT 강국이라고 듣긴 했어도 이건 거의 100년을 앞서가는 것 같은데. 그러게 말이야. 이제 미국이 한국 가서 기술이든 문화든 배워야 할 것 같아. 여러분은 한국의 대형마트에 가면 무슨 풍경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여러 풍경을 떠올리시겠지만 그중 하나가 아마도 시식 코너의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양한 음식들을 파는 코너에서 각종 식품들을 조리하는 냄새가 정말 환상적이죠. 한 바퀴 쫙 돌면서 여러 제품의 맛을 보는 재미도 놓칠 수 없는데요. 그런 상품들을 직원들이 친절한 태도로 안내까지 해줍니다. 그런데 이런 친절한 서비스 문화가 외국에서는 찾기 힘들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한국에 처음 와서 우리나라의 이러한 서비스 문화를 보는 외국인들은 다양한 방면으로 놀라움과 충격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한국 특유의 친절한 태도에 감동까지 받는다고 하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은 한국의 문화와 서비스에 반해버린 한 미국 가족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미국 가족의 사연입니다. 감동시작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레오나라고 합니다. 남편 슐츠와 7살 첫째 딸 시온에 그리고 5살 둘째 아들 피터슨을 키우고 있는 엄마예요. 저희 가족이 한국으로 여행을 갔다가 겪었던 충격적인 일과 정말 감동적이었던 추억들을 한번 적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 가족은 크리스마스 휴가 시즌에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저는 미국에서 방송 광고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요즘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전체에서도 K-팝 문화가 인기거든요. 트렌드를 따라가야 하는 방송 광고 회사의 특성상 자연스럽게 저도 K-팝을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한국에도 관심이 생겼고요. 그래서 업무상 아이디어도 얻을 겸 크리스마스 휴가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사실 한국에 입국할 때 한국어를 한마디도 못해서 저도 남편 슐츠도 엄청나게 걱정을 했었습니다. 한국어를 기초직인 것은 할 줄 알기는 하는데 미국은 영어가 있다 보니까 한국어가 아주 유창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전에 들어보지도 못한 한국어로 입국 심사를 받아야 하니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긴장하면서 입국 심사대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인 입국심사위원은 제 여권을 쓱 보고는 저에게 영어로 질문을 하더라고요. 복잡한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체류 목적과 기간을 묻는 질문 정도였어요. 그래도 저는 일단 영어로 질문을 받았다는 것 자체에 놀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랄 시간도 없이 저의 입국 심사는 그렇게 빠르게 끝나버렸어요. 3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죠. 슐츠가 짐들을 모두 챙겼기 때문에 제가 두 아이들을 케어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고 마지막으로 슐츠가 입국 심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슐츠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심사대에서 뭔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았는데 내용이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금방 나왔는데 슐츠에게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마음을 졸이며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10분 정도가 지나서 슐츠가 심사를 통과하고 나왔습니다. 예상 외로 얼굴이 밝고 싱글벙글 웃고 있어서 놀랐어요. 저는 나는 빨리 통과했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느냐고 물어보았는데요. 슐츠는 싱글벙글 웃으면서 대답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엄지를 척 치켜들고 한국은 정말 최고라면 안데없이 칭찬부터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저는 슐츠가 한국인들의 어학 능력을 칭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을 하더라고요. 그건 바로 한국의 기술력에 관한 말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한국인 입국 심사관은 귀에 자동 통역이 가능한 이어폰을 꽂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저희 가족의 여권을 보고 미국인임을 알자마자 영어로 된 질문지의 질문들을 읽은 것이고요. 저희의 답변은 실시간으로 통역이 되는 이어폰으로 듣고 바로바로 다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슐츠는 사실 처음부터 한국의 입국 심사를 눈여겨보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한국인 입국 심사관이 정말 다양한 언어를 다 구사하고 질문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아이들을 돌보느라 정신이 없어 눈치채지 못했지만요. 그 한 명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창구의 심사관들도 전부 똑같이 능숙하게 각종 언어들을 듣고 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슐츠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건지 꼭 물어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입국 심사관이 자동 실시간 통역 이어폰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다고 합니다. AI 기술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놀랍게도 한국 브랜드였다고 해요. 슐츠는 한국 사람들은 어학 능력자가 아니라 IT 기술 능력자들이었다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습니다. 슐츠의 직업도 여러 나라 출장을 잘 다니는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번역기 어플을 필수적으로 핸드폰에 설치하고 다녔죠. 그런 슐츠에게 AI 동시통역 이어폰은 신세계나 다름없었던 거죠. 그때부터 슐츠는 저에게 한국을 떠나는 날까지 저에게 그 이어폰을 하나 사가면 안 되냐고 졸랐습니다. 이렇게 저희 가족은 입국하는 순간부터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그건 저희 가족이 한국의 진가를 보게 되는 첫 단계에 불과했어요. 첫날부터 마지막 출국하는 날까지 한국 여행으로 보내는 시간들은 놀라움과 감탄 그리고 부러움의 연속이었거든요. 저희의 어린아이들조차 신기해하고 감탄할 정도로 말이에요. 특히나 저에게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사람들의 태도와 친절함이었습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태도 말이죠. 사실 저희의 한국 여행은 여기저기 관광을 하러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휴식에 초점이 맞춰진 여행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휴가라는 게 자고로 연말 휴가잖아요. 1년 동안 열심히 회사 다니면서 돈 벌고 아이들 돌보면서 일한 시간들에 대한 보상 같은 휴가죠. 그러니 누가 어린 두 아이들까지 데리고 여기저기 걷고 돌아다녀야 하는 여행지로 휴가를 가고 싶겠어요. 저와 슐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크리스마스 휴가는 평소 휴양지 위주의 지역이나 나라를 선택해 가곤 했었어요. 한국은 동남아의 나라들처럼 해변에서 여유 있게 태닝을 하는 그런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슐츠에게는 최고의 휴양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대단한 나라였어요. 그 이야기도 해드릴게요. 말씀드렸다시피 딸과 아들은 각각 8살, 4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이 아이들은 전적으로 모든 여행 과정을 엄마와 아빠에게 맡겨야 한다는 뜻이죠. 엄마랑 아빠가 가자는 대로 가고 뭐 먹자고 하면 그거 먹고 해야 하는 나이잖아요. 이 어린아이들이 한국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그런 상황이니 저와 슐츠는 사실 한국에서 조금 이기적이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호텔 위주의 호캉스 같은 여행을 하게 된 것이죠. 한국의 호텔 시설과 서비스가 너무 좋았기도 했고요. 저희가 간 곳은 사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웬만한 5성급 호텔보다 더 훌륭했습니다. 결혼 전 두바이의 고급 호텔로 회사 연수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 비싸고 화려한 두바이의 호텔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직원분들의 서비스가 정말 훌륭했어요. 저희 방에 어린아이들이 있다는 걸 아시고 청소하러 오실 때나 룸서비스를 시켰을 때 미리 조용히 여쭤보시고 조용히 들어오셨죠. 덕분에 아이들이 잘 때도 깨지 않았어요. 또 조식 뷔페나 저녁 뷔페는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 호텔에서 머물면서 낮잠도 실컷 자고 아이들이 잠들면 침대에 누워서 밀린 영화들도 보면서 해외여행을 온 사람의 모습과는 조금 거리가 먼 모습으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3일 정도 시간을 보내니까 아이들이 슬슬 지루해 하더라고요. 물론 바깥 산책도 다녀보고 공원 같은 곳도 나가보기는 했지만 주로 호텔 방에서 가져온 장난감 몇 개랑 동화책 몇 권만 읽으면서 놀았으니까요, 아들. 피터스는 4살밖에 안 되었으니 잘 모른다고 쳐도 시온애가 문제였습니다. 3일째 되던 날에 자기도 한국 여행을 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시온애에게 미안해졌어요. 한국 여행을 왔는데 제일 많이 본 게 호텔의 모습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와 슐츠는 며칠 동안은 저희를 위해 쉬었으니 남은 시간은 아이들을 위한 여행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바깥을 돌아다니면서 저는 한국이 모든 여행자들의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완벽한 나라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와 슐츠처럼 마냥 쉬고 싶은 사람에게도 좋아요. 최고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호텔이 있으니까요. 심지어 가격도 저렴하고요. 그런데 여기저기 탐방하고 새로운 곳을 다니고 싶은 사람들에게도 한국은 정말 딱 맞는 나라였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외국인이 다니기에 어려움이 하나도 없었어요. 영어는 기본으로 안내문 번역이 다 되어 있었고요.
신기했던 것은 영어로 된 안내도 정말 자주 많이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해외여행을 다녀봤지만 영어는 꿈도 못 꾸고, 심지어 어떤 나라는 영어로 된 안내문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영어를 비롯한 여러 유럽권 나라들의 언어 안내는 기본이고, 심지어 동남아 국가들의 언어로도 번역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좋았던 건 박물관들이었어요. 아이들이 요즘 과학이나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검색해서 찾아갔거든요. 한국의 전통적인 역사를 보는 것도 색다른 경험이 될 것 같아서요. 그런데 전시물 소개 옆에 대부분 QR코드들이 있더라고요. 찍어보니까 바로 동영상으로 연결되어 전시물과 관련된 영상들이나 자료들을 볼 수 있게 해두었던 거예요. 물론 모든 박물관에도 영어로 안내가 잘 되어 있었고요. 한국의 역사를 잘 모르고 가는 사람들도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덕분에 처음 보는 전시물들인데도 저희 가족은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었어요. 다음으로 너무 좋았던 건 바로 한국의 음식들이었어요. 여행의 꽃은 먹는 거라고들 하잖아요. 한국 음식을 이야기하자면 정말 끝도 없어요. 검색으로 추천받은 한국 식당들에 들어가서 한식들을 몇 가지 먹어봤는데 정말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심지어 야채들을 가리는 아이들도 한식으로 조리된 야채는 맛있다고 정말 잘 먹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떻게든 한국 요리를 배워야겠다고 생각했답니다. 안 그러면 시온해와 매일같이 편식 전쟁을 해야 하거든요. 아이들이다 보니 아무래도 맛있는 걸 먹는 게 그렇게 좋았나 봐요. 그래서 저와 슐츠는 열심히 한식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때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어요. 바로 한국이 냉동식품의 천국이라는 것이었죠. 웬만한 한식 반찬들이나 메뉴들은 냉동식품으로 출시되어 판매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심지어 이걸 냉동해서 파는 게 가능한가 싶은 반찬들도 있었어요. 저와 슐츠는 그걸 보고 처음에는 의심을 했습니다. 퀄리티를 믿을 수 없었던 거죠. 아무리 품질이 좋아봤자 그래도 냉동식품이잖아요. 그런데 또 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이거면 미국에 돌아가서도 한식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몇 개만 사서 먹어보자는 생각으로 한국의 한 대형 창고형 마트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정말 냉동식품이 많더라고요. 마트의 큰 한 공간을 냉동실이 꽉 채우고 있었으니까요. 집안 살림을 도맡는 저희 눈이 돌아간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저와 슐츠는 열심히 번역기를 돌리면서 이런저런 냉동식품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너무 정신이 팔려 그만 아이들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아이들 둘 모두가 없어져 있었어요. 저와 슐츠는 놀라서 여기저기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친 듯이 찾던 시온해와 피터슨을 발견하고 저와 슐츠는 놀라서 비명을 지를 뻔했어요. 두 아이들이 한쪽에 서서 열심히 시리얼을 먹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사주지도 않았고 나올 때 들려주지도 않았던 시리얼 의료 답은 하나였어요. 분명히 마트에 진열되어 있던 제품을 마음대로 뜯어서 먹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전력 질주를 하다시피 달려가 시온해와 피터슨의 손에서 시리얼이 담겨있는 작은 종이컵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첫째인 시온해를 야단치려고 했습니다. 시온해에게 마트에서 파는 건 돈을 내고 사야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해줬어요. 이렇게 파는 걸 마음대로 먹는 건 도둑질이나 다름없는 행동이라고요. 그런데 시온해는 억울하다는 눈빛으로 울상을 짓더니 말했습니다. 이건 훔친 게 아니라 여기 있던 아주머니가 먹으라고 주신 거라고요. 시온해가 가리킨 곳을 바라보니 앞치마를 두르신 한 아주머니께서 저를 보고 웃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서툴지만 그래도 꽤나 자연스러운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아이들에게 시리얼을 준 것이고 먹어도 상관없는 거라고요. 이건 시식을 해보라고 이렇게 놓아두는 것이라고요. 그 말을 듣고 앞을 보니 아주머니의 앞에 작은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시리얼들이 조금씩 담겨져 있는 종이컵들이 나란히 줄지어 놓여 있었고요. 제가 생각하는 마트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짐작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아주머니께서는 친절하게 웃으시면서 트라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먹어보라는 건가 싶었습니다. 얼떨결에 저도 한 컵을 먹었죠.
그렇게 저희 가족이 얼떨떨해 하는데 옆에 서 있던 한 여성분이 영어로 물어보더라고요.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고요. 저는 미국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미국에는 마트에서 시식하는 코너가 없느냐고 물었어요. 그때서야 저는 한국 마트의 시식 코너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제품들을 샘플처럼 작게 진열해서 구매 전에 미리 먹어볼 수 있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미국 마트에서는 이런 걸 본 적도 없었고 이런 서비스를 생각할 수도 없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좋은 제도인지 깨달았어요. 우선 제가 방송 광고 일을 해서 그런가 이건 탁월한 신제품 홍보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새로 나온 제품을 먼저 맛볼 수 있으면 취향에 따라 선택해서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것 말고도 제가 시식 코너에 감동받았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소비자들을 정말 생각해준다는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말 그대로 시식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에게는 원하는 만큼 먹어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한 명이 다 먹어버리면 계속 새로 준비를 하셔야 하고 민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시오네와 피터슨에게 정말 친절하게 더 먹어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한국이 얼마나 안전한 나라인지 깨닫는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시식 코너를 둔다고 해도 반응이 좋을지 확신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낯선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이 많으니까요. 아무리 회사에서 직접 나와서 하는 거라고 해도 저 안에 뭐가 들었을지 누가 알겠어 하는 생각을 다들 기본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제가 아이들이 시리얼을 먹고 있는 걸 보고 놀랐던 이유 중 그것도 있었어요. 낯선 사람이 이상한 게 들어간 걸 먹인 걸까봐 그런 것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런 시식용 음식을 아무런 의심 없이 먹을 수 있다는 거니까 부럽기도 했습니다. 평소에 경계심이 없어도 살 수 있는 나라라니. 얼마나 마음 편하고 좋을까요? 한국의 이런 모습들이 정말 신기하고 또 부러웠습니다. 그렇게 시식 코너에서 한바탕 소동 아닌 소동을 겪고 나서 한국에서 여러 가지 냉동식품들을 사서 나왔어요. 저희 가족은 시식 코너를 쭉 돌면서 다양한 냉동식품을 시식해 보았는데요. 이렇게 먼저 먹어보니까 뭐가 입맛에 맞는지 확실히 알고 돈을 헛쓰는 일을 방지할 수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서비스가 없었다면 입맛에 맞지도 않는 걸 샀다가 돈 낭비할 수도 있었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마트의 직원분들이 다들 너무 친절했어요. 미국에서는 직원들이 마트의 고객들을 도와주는 경우가 엄청 드물거든요.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정말 직원들만 아니면 도울 수 없는 일이 아니면 귀찮아하고 능력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일이 다수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제품에 대해 물어보면 하나하나 친절하게 대답해주고 설명해주고 안내해주더라고요. 계산을 할 때도 물건이 많으니까 장바구니에 담는 것까지 다 도와주었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일이라서 정말 신기했고 감사했어요. 한국의 이러한 서비스 정신과 사람들의 마음씨 덕분에 저희 가족은 한국에서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또 여러 맛있는 한국 음식들도 알게 되고 냉동식품도 한 아름 사들고 돌아갈 수 있었어요. 미국에 와서도 한인 사이트를 찾아내서 한국의 냉동식품들을 종종 주문해 즐겨 먹는답니다. 여러분도 한국에 가셔서 이러한 한국의 서비스와 선진국의 환경을 몸소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이번 사연을 통해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이 미국 가족은 한국의 마트에서 유럽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친절한 서비스와 한국 사람들의 마음씨에 큰 감동을 받았는데요. 유럽에서는 아무래도 마약 등의 길거리 범죄가 많다 보니 마트 시식 같은 서비스는 몇몇 외국 기업들을 제외하면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이러한 친절한 서비스를 체험해보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자분께 전해드릴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화가 난 외국인이 강동구의 복싱클럽 안에 들어옵니다. 동수라는 놈이 대체 어디 있냐며. 그 녀석 때문에 내가 필리핀에서부터 왔으니 어서 빨리 튀어나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치는데요. 이때 어느 한국인이 다가오며 자신이 동수라고 소개했고 외국인은 다짜고짜 그의 손을 붙잡고 링 위로 올라갑니다. 한국인은 떨떠름한 얼굴로 가만히 따라가는데요.
대체 이들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에서 복싱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페이토자 카다시안입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저는 자랑스러운 필리핀에서 국민들의 싸움 실력을 일취월장하게 키워주고 정신력을 열심히 북돋아주는 일을 해왔는데 최근 들어 접하게 된 온라인 채팅 사이트에서 어떤 한국인과 대화를 나누면서부터 필리핀의 위상에 대해 의심하게 되었는데요. 한국인은 필리핀의 복싱 실력보다는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한국인의 실력이 더욱 좋다면서 저희 필리핀을 보잘것없는 나라로 취급하는 듯했고 저는 무에타이를 비롯해서 굉장히 훌륭한 복싱 실력을 필리핀의 선수들이 두루 갖추고 있다면서 너 같은 일개 잔잔바리. 한국 계열의 복싱 선수들은 일개 트레이너인 나와 대련한다고 해도 응급실에 가지 않는 것만으로도 천만다행이라고 하며 필리핀의 자부심을 뽐냈는데요. 한국인 대화 상대는 마침 내가 복싱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너처럼 입만 산 필리핀 놈들은 내 앞에 다가오면서 그대로 니킥과 함께 저 멀리 후진국인 필리핀으로 나가 떨어지게 되어 있다고 얘기하며 어디서 배워왔는지 저에게 필리핀 언어로 욕을 하더군요. 저는 즉시 구글 번역기를 켜서 저 역시 한국어로 된 욕을 했고 한국인 상대방은 어째서 자신에게 부모님 안부를 묻고 있냐고 화를 냈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어머니 필리핀의 얼굴에 대고 먼저 먹칠을 한쪽은 니놈 한국인이라면서 어머니의 욕을 한 것은 피차일반이라고 얘기했고 먼저 선을 넘은 사람은 누가 봐도 상대방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너처럼 체구도 작은 동양인 같은 경우는 사람 필리핀의 주먹에 그대로 나가 떨어지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고 내가 키워놓은 필리핀 아마추어 복싱 선수가 어느새 데뷔하며 유명세를 얻는 바람에 자신의 트레이너였던 나를 어디로든 여행 보내주고 싶어 했다고 매번 얘기했는데 요새 일이 너무 바빠서 별 생각 없이 제자의 호의를 건너뛰고 있었던 참에 아주 이참에 한국으로 가서 한국의 콧대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와야겠다고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인 상대방은 얼마든지 오고 싶으면 오라고 했고 대신에 오고 나서 주장을 반복하거나 물러서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서울 강동구에 있는 어느 복싱 클럽의 주소를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공적인 장소에 저는 한국인의 말이 그렇게 가벼운 의도로 던져진 말은 아니겠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검색할 시간조차 없이 삽시간에 강동구의 주소가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한국인 상대방은 이곳 주소로 찾아온다면 나는 NPC처럼 언제든지 대기하고 있으니까 도망갈 염려는 붙들어 매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대화가 끝나는 즉시 옛날에 저에게 복싱을 배워 이제 유명세를 떨치기 시작한 제자에게 연락하여 최근 들어 한국으로 여행을 가고 싶어졌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니 제자는 왜 이제야 그런 말을 했냐면서 다짜고짜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해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자는 바로 내일 출발하는 비행기를 예약해버렸기에 저는 언제 이렇게 제자의 경제력이 좋아졌는지 까무러칠 정도로 놀라야 했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비행기를 예약할 때 최소 일주일도 전에 예약해야 값싸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보통 일주일 정도 전에 예약하는 습관이 있는데 제자는 바로 내일 출발하는 비행기를 예약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으로의 비행기는 선진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이기 때문인지 너무나도 값비쌌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쩌다 보니 내일 바로 출발하는 비행기 표를 넣게 되었는데 막상 갔는데 채팅했던 상대방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염려도 있었지만 유튜브로 찾아보니 한국은 아시아에서 후진국이라고 소문나 있던 당연한 평판과 달리 너무나도 최신식이 분명했고 매우 깔끔한 도심 외관을 자랑하고 있어서 한국인 상대방이 잠수를 타면 관광이나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고 겉모습부터가 너무나 깔끔한 공항의 어디에서도 노숙자들을 쳐다볼 수 없어 저는 커다란 눈을 더 커다랗게 부풀려야 했습니다. 확실히 필리핀의 학교에서 교과서를 통해 바라본 한국의 모습은 전혀 이렇지 않았는데 저는 어째서 시대에 뒤떨어진 학습 방식을 필리핀의 학교에서 추구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평소에 운동만 하다 보니까 세계가 흘러가는 정세를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암울해졌습니다. 곧이어 저는 서울의 강동구를 향하기 위해 그러니까 한국놈의 얼굴에 스트레이트를 꽂아버리기 위해 얼른 지하철을 찾았고
어이없게도 키오스크라는 최신식의 기계를 모두 배치한 지하철의 시스템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왜냐하면 필리핀의 지하철에서는 모든 것을 손으로 작성하여 승객을 안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째서 우리 필리핀은 마치 후진국처럼 수기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지 저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었고, 강동구로 향하는 것보다 이 주변에 한국을 좀 더 관광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관광의 마음을 꾹 참고 지하철에 올라타 목적지로 향했는데요. 그렇게 정말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강동구의 복싱 클럽이 제 눈에 보였던 것은 지하철에서 내리고 나서부터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이곳으로 오는 동안 한국의 모든 거리는 매일마다 청소되고 있는지 매우 깨끗했는데, 그 위로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리는 사이로 웅장하게 서 있는 복싱 클럽을 저는 트레이너로서 보는데 매우 부러웠고 질투가 났습니다. 이처럼 개방된 공간에 클럽이 운영되고 있으니 얼마나 운영이 잘 될까 하는 생각에 수익부터 계산했기 때문이었죠. 확실히 제가 운영하는 복싱 클럽은 날파리만 매일마다 꼬이고 있었고, 지나가는 행인이 하나도 없어 대부분 길을 묻기 위해 내부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가오라도 있어야 한다며 실력으로 모든 것을 제패하겠다는 생각과 함께 복싱 클럽이 있는 곳으로 안내해주는 계단을 올랐습니다. 그렇게 2층에 도착하는 순간 저를 맞이해주는 직원은 매우 어려 보이는 얼굴이었고, 저한테 한국말로 뭐라고 말했는데 당연하게도 저는 알아듣지 못했기에 대체 동수라는 녀석은 어디 있냐고 소리쳤고, 어서 나와 스트레이트를 맞으라고 했습니다. 얼마 뒤에 웬 떨떠름한 얼굴을 가진 누가 나타났고 자신을 동수라고 소개하더군요. 저는 확실히 동수인지 물었고 그대로 복싱장 한가운데를 향해 그의 손을 붙잡고 올라갔습니다. 동수 씨는 진짜 올 줄 몰랐는데 진짜로 와버렸구나 하듯이 변변치 않은 표정으로 얘기했고, 사람들은 우리 둘 사이를 끊어놓기 위해 애쓰고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딱 봐도 필리핀의 무에타이로 단련된 복싱 실력에 의해 동수 씨의 뼈가 부러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우리를 말리는 사람들은 모두 저를 배려하고 있다는 듯이 오히려 동수 씨를 말리는 것 같았고, 분위기를 저는 그때 느꼈어야 했습니다. 마침내 동수 씨는 정말 자신이 있느냐고 물어보았는데, 확실히 저는 아침부터 밤까지 사람들의 복싱을 연습시켜주고 가르쳐주는 일을 했기에 웬만해선 패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던 참이라 자신이 없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경기는 시작됐고 아마도 3초가 지났을 시점이었습니다. 한번 눈을 감았다 뜨니까 분명히 서 있던 저는 언제부턴가 누운 채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고, 주변을 둘러보니 구급대원이 도착해 있었는데 동수 씨는 머리를 긁적이며 정말로 미안하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괜찮으니까 이제 그만 가보라고 한국인 구급대원에게 얘기했고, 동수 씨에게 저는 아직 몸이 풀리지 않아서 어쩔 수 없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필리핀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비행기에서 장시간 앉아있다 보니까 몸이 너무 찌뿌둥해졌던 것이었죠. 그래서 준비 운동을 좀 해야 한다고 동수 씨에게 얘기하니 정말 그런 거냐고 머리를 긁적이며 동수 씨는 얘기했고 저는 몸풀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시험 삼아 샌드백을 가격하는데 동수 씨 역시 옆에 있는 샌드백을 가격하기 시작했고, 저는 동수 씨가 가진 말도 안 되는 탄력과 근력을 쳐다보면서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간 저와 동수 씨의 경기를 말리던 사람들의 표정에서 느껴지는 저를 안타깝게 쳐다보는 기운을 떠올릴 수 있었고, 저는 한국에 괜히 왔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는데, 주위를 둘러보니 모든 한국인의 덩치와 키는 한눈에도 우람하고 컸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근육까지 발달되어 있으니 아무리 유연한 필리핀 사람이라고 해도 정면으로 맞붙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것이 확실했습니다. 저는 혹시나 해서 동수 씨에게 그나저나 아까 링 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했고, 동수 씨는 그냥 한 대 맞고 제가 쓰러졌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수 씨는 그냥 그러지 말고 우리 한국의 자랑스러운 한식이나 같이 먹는 게 어떻냐고 저에게 제안했고, 저는 별로 탐탁치 않은 표정을 지었지만 복싱 실력이 말도 안 되게 발달된 한국의 음식 맛은 또 얼마나 대단할지 궁금하기도 했고, 동수 씨의 펀치에 의해 또다시 기절당하고 싶지 않아 저는 식사를 하는 대신 우리의 복싱 승부는 무승부로 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밥을 먹으면 운동을 할 수가 없어 더 이상 승부를 겨루지 못하는데 방금 전에 이루어졌던 승부는 확실히 제가 비행기에서 오랫동안 찌뿌둥하게 앉아있는 바람에 공정한 상황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불공정한 경기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수 씨는 웃으면서 그러면 무승부로 하자고 했고 저희는 식사를 위해 밖으로 나왔는데 시야를 잡아 끄는 휘황찬란한 광경이 있었으니 바로 건물 안에 있는 삼성전자의 수많은 가전제품이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상상할 수조차 없을 만큼 값비싼 전자제품이 줄을 이어 전시되어 있었기에 저는 까무러칠 정도로 놀라야 했는데 왜냐하면 필리핀에서 이 정도 수준의 전자제품이 줄지어 있다면 한시라도 강도들이 들이닥치지 않고 배길 수 없어 하루아침에 모두 털리기 십상이기에 필리핀인으로서는 매우 보기 드문 마치 유니콘과 같았던 장면이었던 것이었죠. 더욱 놀라운 사실은 모두들 편안한 얼굴로 안에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처럼 화려한 풍경이 모든 한국인에게는 건전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인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고 필리핀의 경제 수준과 생활력을 떠올리며 저의 부끄러워하는 표정을 감추기 위해 전전긍긍해야 했습니다. 저는 동수 씨에게 이런 광경이 필리핀에 차고 넘친다고 거짓말했고 어디를 가나 이런 풍경이 널려 있다고 했는데 동수 씨는 전혀 개의치 않아 하면서 뭘 먹을지만 궁리하고 있었기에 저는 공연히 부끄러워져야 했고 점점 한국의 발전 수준은 필리핀과 5배 이상 차이 나는 게 분명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한국에 괜히 왔다는 생각과 함께 점점 불행해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동수 씨가 추천해준 한식을 맛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평생 모르고 살았는지 굉장히 문화에 뒤처진 사람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계기를 한국의 비빔밥을 맞이하면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필리핀이 세계 최대의 후진국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는 아까 제 면상을 때려서 미안하다고 동수 씨가 얘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식사는 본인이 사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럴 것 없이 우리 부자인 필리핀에서 돈을 내주겠다고 했고 실제로 제가 계산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필리핀보다 높은 물가 덕에 저는 괜히 계산하겠다고 하여 후회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미 계산이 끝났다는 한국인 종업원의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갔다 온 사이에 동수 씨가 벌써 계산을 했던 것이었죠. 저는 정말 놀라운 한국의 경제력에 감탄을 금치 못했고 사실 공항에 들어오면서부터 그 생각에 싹을 틔울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한국의 공항은 필리핀의 공항보다 최소 10배나 넓어 보이면서도 모든 곳에서 에어컨이 가동되어 있어 항상 시원했던 것이었고 땀이 삐질삐질 배어 나와야 정상인 필리핀의 공항을 당연히 겹쳐 떠올리게 했던 선진국의 표본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한국인 복싱클럽의 관장이 운영하고 있는 건물 안의 운동기구 역시 모두 새 거였고 복싱클럽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잘 알고 있는 사실이 저에게는 하나 있는데 그곳의 모든 운동기구는 세계에서 네로라 하는 브랜드로 가득 차 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경제적으로나 실력적으로나 한국인에게 대패했다는 생각과 함께 분통이 터지질 않았는데 어디선가 동수 씨가 가져온 떡볶이를 먹는 순간에 모든 스트레스가 깡그리 사라지면서 한국을 그저 사랑하게 되었답니다. 저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도대체 어디서 구해왔냐고 동수 씨에게 물어보았고 동수 씨는 어디를 가든 구매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한국의 떡볶이라고 얘기해주며 저에게 사다 준 떡볶이를 한 입 먹으려고 동수 씨가 다가왔는데 저는 이렇게 맛있는 것을 절대 나누어 먹을 수 없다고 얘기하며 저 혼자 다 먹어치워야 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의 공원을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한식을 계속 동수 씨에게 얻어먹어야 했는데 그나저나 공원 어디에서도 쓰레기와 쥐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필리핀 시민으로서 굉장히 부러울 수밖에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한국인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공원을 거닐고 있었기에 저는 너무도 놀라웠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본인의 짐을 지킬 마음도 없이 아무 때나 내려놓고 다니고 있었기에 저는 당연히 필리핀 시민으로서 그들의 짐을 훔쳐야 한다는 생각을 품을 수밖에 없었고 옆에 있는 우람한 덩치의 동수 씨만 없었다면 벌써 슬쩍했을 거라는 생각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주변에서 자전거나 러닝을 즐기는 한국인들의 여유로운 표정을 보면서
어쩐지 저 혼자 전전긍긍하며 속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에 이제 그만 한국의 공원을 즐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필리핀에 돌아가면 이 같은 공원은 꿈도 꿀 수 없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죠. 왜냐하면 필리핀 공원에서는 범죄 조직이 들끓기 때문에 이곳처럼 자유로운 활동이 전혀 불가능했고, 언제 금품을 갈취당할지 전전긍긍하며 주위를 둘러보는 게 일상이기 때문이었으니까요. 저는 필리핀에서 예상했던 바와 전혀 다른 한국의 풍경에 계속해서 어안이 벙벙했으며, 누구도 범접하지 못하는 선진국의 인프라를 이곳 한국이 갖추고 있다는 생각에 매우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했답니다. 동수 씨는 갑자기 아까 전에 제가 샌드백을 치는 모습을 보았는데, 평소에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분명해 보여 사실 칭찬을 해주고 싶었다고 저에게 말했는데, 저는 그제야 저야말로 한국의 위대한 실력을 깔보아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다시는 필리핀이 더 우수하다거나 좋다는 말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했죠. 그 후로 저는 집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한국의 위대한 문화를 계속 체험하면서 열등감을 느낄지 결정하기 위해 인터넷을 켜서 비행기 가격을 대조하며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요. 그러고 보니 인터넷 속도가 말도 안 되게 빠르고 공원 한가운데임에도 불구하고 와이파이가 터지고 있었기에 저는 깜짝깜짝 놀라며 휴대폰을 그만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필리핀에 돌아온 지 이제 3달이 지났는데 클럽을 운영할 때마다 저는 계속해서 한국의 선진적인 시스템을 떠올리며 언제쯤이면 우리 필리핀이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돌이키는 하루하루를 슬프게도 종종 보내고 있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자분께 전해드릴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울산의 시내를 걷고 있는 외국인들. 외국인의 머리끄댕이를 붙잡는 손길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외국인은 소스라치게 비명을 지르며 제발 살려달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머리끄댕이를 붙잡은 손은 도무지 놓을 생각이 없습니다. 머리를 붙잡힌 외국인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모두 슬픈 웃음을 짓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외국인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체 이 외국인은 어디로 갔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스의 대학생인 안데리안 미린다스입니다. 저희 환경보호 동아리에서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바탕으로 하는 도시를 발전시키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던 차에 최근 들어 한 가지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개발하는 시스템이 다름 아닌 스위스의 기후에 국한되어 최적화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죠. 다른 나라의 기후에서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전혀 검증되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한류 열풍이 거세지면서 아무래도 한국 쪽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지기는 해야 한다는 것을 절감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도시 계획에 제가 목매게 된 이유는 부끄럽지만 저희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셔서 저는 가난하고 비참한 어린 시절을 보내왔습니다. 대학에 와서 캠퍼스 생활도 즐기고 남자친구도 사귀고 싶었지만 결국에는 행복한 미래를 지금부터 구상해 놓지 않으면 모든 게 다 물거품이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것이었죠. 어머니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아버지와 이혼하셨어요. 제가 드디어 자립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으니 어머니는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는 것이었죠. 어쨌든 간에 저는 그렇게 미래를 위해 한국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우연찮게 한국에서 열리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프로젝트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동아리처럼 신개념 에너지를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도시를 개발하고 있었기에 저희는 한번 한국에서 열리는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답니다. 잠깐 제 이야기를 하자면 최근까지만 해도 저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삶을 계속 살고 있었는데요. 마침 대학교에서는 저와 같은 불우한 가정을 위하여 지원해주는 장학재단이 있었기에 다행히도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술독에 빠진 아버지를 더 이상 보살펴주지 않기로 했는데요. 결국에는 아버지가 선택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이기에 저는 더 이상 보살펴줄 의무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표를 예약하면서 태양열 에너지를 최대로 활용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이라는 사실을 떠올렸고 대체 어떤 시스템으로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것만 제대로 알게 된다면 글로벌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죠. 그렇게 저희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고 머지않아 도착했습니다. 한국은 예상보다 정말로 화려한 국가였고 돌아다니면 돌아다닐수록 저의 조국인 스위스를 비참하게 만들었는데요. 특히 한국의 밤거리는 저와 동료들을 매우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술에 취한 젊은이들이 한국의 길거리에 많긴 했지만 어디를 돌아다녀도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기에 이성을 잃은 상황에서도 특출한 시민의식을 지키고 있는 광경은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만약에 스위스이었다면 누가 다가오는 발소리만 들려도 즉시 도망치거나 어떻게 대처해야 했기 때문이었죠. 그렇지 않으면 다음날의 생존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처음에 공항에 내렸을 때 저희의 짐은 꽤 많았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국의 길목까지 짐을 편안하게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인천공항에 짐을 옮겨주는 서비스 덕이었죠. 미리 예약을 하면 짐을 옮겨줄 수 있다는 서비스를 비행 중에 알게 된 동료 덕분에 저희는 편안하게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개인주의 문화가 팽배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공짜로 제공해주는 한국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부러운 것이었습니다. 확실히 어떤 공항을 살펴봐도 이처럼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곳이 거의 없었던 것이었죠. 저희는 한국의 아름다운 외관과 배려심 깊은 시스템에 그만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날이 밝자마자 프로젝트가 열리는 울산으로 향했는데요. 저희를 맞이해준 사람은 노랗게 염색한 한국인 담당자인 미영 씨였습니다. 미영 씨를 마주한 제 동료는 자신과 헤어스타일이 똑같다며 매우 좋아했는데요. 제 동료인 로나는 한국으로 오기 일주일 전에 파마 염색을 했었는데 너무나 마음에 안 들어서 미용사와 대판 싸웠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만 원이 넘는 염색을 했는데도 자연갈색이라면서 본래의 헤어 색깔과 다를 게 없었기 때문이었죠. 결국에 동료는 미용실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었고 미용실에서는 이번에 눈에 확 띄는 색깔로 다시 해주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색깔은 다름 아닌 노란색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던 로나는 한국인 미영 씨를 맞이하며 매우 들뜬 모습이었고 자꾸만 어디 미용실에서 머리를 했냐고 물어보는 바람에 저희는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동하는 사이에 한국인 미영 씨는 저희 동료의 요청 때문에 자꾸만 미용에 대한 지식을 저희에게 전수해줘야 했고 저희는 일제히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동료를 뚫어져라 지켜보았습니다. 그렇게 프로젝트가 열리는 울산에 도착했는데요. 울산의 한 구역에서는 스위스와 달리 본격적으로 연구가 시작되고 있는 산업단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풍력 에너지를 활용하고 있었는데 너무나도 최신식의 시스템으로 굴러가고 있었기에 저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여기저기 둘러보아야 했답니다. 그러는데 한국인 미영 씨가 친환경 에너지를 이런 식으로 개발하다가 결국에는 전국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기에 저희는 놀라 자빠질 뻔했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설비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무리 선진국이라고 소문난 국가에서도 거의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한국은 얼마나 돈이 많이 있는지 저희는 절감할 수 있었고 미래에 대한 대비가 출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한국은 후진국이 아니냐며 그곳에 가는 것은 못마땅하다고 말했던 동료 역시 입을 꾹 다물고 가만히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어요. 저희는 풍력 에너지 말고도 다른 발전 시설이 있는지 한국인 미영 씨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잠시만 일로 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저희는 하늘 높이 솟아오른 전망대 위로 향하게 해주는 엘리베이터를 탑승했는데요. 그렇게 쭉 올라와 보니 저 멀리 펼쳐져 있는 태양광 발전소가 눈에 확 띄었습니다. 저희는 친환경 에너지 설비에 관하여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지식이 꽤 축적되어 있었던지라 저 정도의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동력과 자본이 들었을지 바로 알 수 있었기에 새삼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한국을 올려다보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이런 설비를 구축할 수 있었는지 미영 씨에게 물어보았는데 한국은 예전부터 매립되어 있는 에너지가 별로 없어 이런 식의 자연 에너지를 흡수하는 시스템에 매우 큰 관심이 있어서 이런 설비가 가능했던 것 같다고 말해주었어요. 저희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런 식의 발전은 도무지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고 얘기하며
도대체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미영 씨는 이 모든 것이 다른 국가의 도움 없이 오로지 한국의 독자적인 발전으로 이루어진 성과라고 말했고, 그 누구의 도움을 받게 되었다면 아마도 한국인의 도움이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모르는 사이에 한국이 최고의 기술력을 내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며 정말 배울 게 많고 겸손한 나라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답니다. 게다가 주변의 장관은 너무나도 훌륭했기에 사실상 데이트 코스로도 부족할 게 없었는데요. 옆에 있던 저희 동료인 로나는 분명히 남자친구가 이런 곳을 데이트 코스로 설정해 준다면 합격이 확실하다고 박수를 치며 좋아했습니다. 한국의 설비는 뛰어난 기술력은 물론이고 예술적인 부분까지 완벽했기에 저희는 사진을 촬영하며 집에 있는 액자에 걸어두고 싶은 마음을 마음껏 내뿜었답니다. 그러다가 저희는 알게 모르게 동료인 로나의 강압 덕에 한국인 동료가 추천해준 미용실에 방문해야 했는데요. 미용실 속에는 굉장히 독창적인 한국의 기계가 많았고 딱 보아하니 초호화 시스템이 분명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가격이 비쌀 거라고 예상했는데 너무나도 저렴한 가격에 정말로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동료인 로나는 지금까지 수십 번 미용실을 다녀봤지만 이처럼 금액이 헐값 수준인 초특급 미용실은 처음 보았다며 스위스의 미용실이 얼마나 국민들을 상대로 후려치는 장사를 하고 있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다고 얘기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희들은 미용실에 관심도 없었는데 동료를 따라 머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한국인 미용사들은 어떤 머리를 원하냐며 유튜브에 나오는 여러 가지 두상을 보여주었고 어느 동영상에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며 이게 어울린다며 저희를 추천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한국인들은 모두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예쁘고 잘생겼기에 저희는 뷰티 산업마저 한국에게 뒤지고 있는 스위스를 떠올리며 새삼 염려하게 되었답니다. 저와 동료들은 머리를 하면서 스위스 말로 한국이 이렇게 굉장한 나라인 줄 전혀 몰랐다면서 프로젝트가 끝나자마자 전국 방방곡곡을 여행 다니기로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 저와 동료들은 렌터카를 빌리게 되었는데요. 너무나도 쉬운 렌트 방식에 저희는 모두 까무러질 뻔했답니다. 스위스에서 렌터카를 빌리려면 필요한 서류가 5가지가 넘고 범죄 경력이 있으면 절대로 못 빌리는 것이 태반인데 한국은 전혀 그런 것이 없이 특출난 치안을 과시하고 있어서인지 간단한 절차와 함께 바로 대여가 가능했습니다. 저희는 너무나도 편리하고 치안도 뛰어난 한국 덕분에 한국의 아름다움을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상하게도 산이 굉장히 많았기에 놀라운 장관이 연속으로 펼쳐지는 장면을 자동차 속에서 바라볼 수 있어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러다가 저희는 렌터카를 바로 반납할 수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전국에는 모세혈관처럼 퍼져 있는 지하철이 즐비했던 것이었습니다. 저희 스위스에도 지하철이 있지만 한국과는 달리 상상할 수 없이 너무나 비좁은 시스템이었기에 저희는 지하철을 평소 거의 이용하지 않기에 애초에 렌터카를 빌렸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하철은 공항까지도 연결되어 있는 광활한 시스템을 자랑하고 있어 저희는 돌아갈 때도 그렇게 교통에 대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에 혀를 내둘러야 했답니다. 게다가 지하철 속에는 이동하는 승객들이 전혀 목이 마르지 않을 수 있도록 자판기는 물론이고 정수기까지 설치되어 있어 저희는 이해할 수 없었는데요. 저희 스위스에서는 이렇게 으슥한 곳에 자판기를 놓으면 밤마다 무조건 도난을 당하기 때문에 애초에 발길이 거의 없는 곳에 자판기는 절대 놓지 않고 발길이 잦은 곳에도 자판기를 잘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자판기는 어디든지 볼 수 있었고 이용할 수 있는 신식 장치 또한 있어 저희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의 아름다운 건물들을 수두룩하게 관람하는 사이에 제 동료인 로나의 머리끄댕이를 붙잡는 손길이 있었는데요. 제 동료인 로나는 소스라치게 비명을 지르며 제발 살려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스위스에서는 그런 식으로 누가 붙잡고 따라오게 시킨 다음에 납치하는 범죄 조직이 최근 들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저희들은 로나의 모습을 보며 깔깔 웃어댈 수 있었는데요. 익숙한 인물이 그의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기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잠시 뒤에 로나가 뒤돌아보자 떨리는 눈길 속으로는 한국인 동료인 미영 씨가 비춰져 있었습니다. 짧은 사이였지만 둘은 자매보다도 돈독한 사이가 되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것이었죠. 한국인 동료인 미영 씨는 어째서 이런 곳에 있냐고 얘기하며 갑자기 비명을 지르게 만들어 너무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저의 동료인 로나는 그렇게 세게 잡아당긴 건 아니었지만 스위스의 끔찍한 악몽이 생각나서 비명을 지른 것 같다고 오히려 미안하다며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인 동료인 미영 씨는 어느새 제 동료와 결혼관과 남자친구에 대해서까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주변에 있는 한국의 길거리에는 어째서 쓰레기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지 의구심을 가져야 했는데요. 하루 종일 청소되고 있는 게 분명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디에서도 환경미화원이 보이지 않으니 특출한 시민의식 덕분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처럼 훌륭한 한국의 인프라를 평생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슬슬 고민하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스위스는 더 이상 가망이 안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술독에 찌든 아버지와 도시 개발에 대해 관심도 없는 정부였던 것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모두 서로를 배려해주면서 미래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기에 저희는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한국으로 이민 오는 방편에 대해 알아봐야 했습니다. 저희가 검색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한국인 미영 씨는 그렇게 한국이 좋으냐고 웃으면서 물어봐 주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좋지 그럼 안 좋냐고 얘기했고 더 이상 검색하는 모습을 미영 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는데요. 조금씩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이었어요. 어느새 저희는 한국의 시골까지 여행 가게 되었고 이곳에서도 최소한의 인프라가 유지되고 있어 저희는 머리를 긁으며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스위스는 시골 따위 거들떠보지도 않아 대부분 인프라가 후진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전혀 그렇지 않으니 도대체 어떤 국가에 있는지 저희는 또다시 돌이켜보아야 했죠. 어째서 한국의 치안이 이 정도로 강한지 저희는 한국인 동료인 미영 씨에게 물어보았는데 아무래도 한국에는 모든 남자가 의무적으로 가야 하는 군대 때문에 치안이 높은 것 같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평범해 보이는 모든 남자가 경찰이 받는 교육을 평생에 한 번은 이수했다는 것이었죠. 미영 씨는 스위스 남자들도 당연히 군대에 가지 않느냐고 물어보았는데 저희는 너무나 부끄러워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제 동료 중 한 명은 너무 당황해서 식은땀이 흘렀고 이 무서운 한국을 빠져나가야겠다고 안달복달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에 저희는 살기 좋은 한국에서의 체험을 후회하게 되었는데요. 스위스가 더 이상 보잘것없는 나라로 보이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스위스에 돌아와 한국으로 이민 가는 방법을 점점 알아보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략 5가지의 방법이 도출되었지만 그 중에 무엇이 가장 나은지 아직까지도 정해지지 않아 토론을 벌이고 있는 중이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